한글날을 앞두고 신자들이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외국 성인명의 한글 표기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줄임말과 신조어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가톨릭대 의학과 김승현 학생이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미 양국학자들이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워싱턴 대교구장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는 576돌 한글날입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우수성을 인정한 한글,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글 표기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외국 성인명을 잘못 표기하는 신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보도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성인명 중에 가장 많은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아우스팅을 시작으로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틴, 어거스틴, 오스틴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표기는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주교회의가 2000년에 발간한 천주교 용어집에 따르면 외국 성인명 표기는 스콜라 라틴어 발음법을 따르되 교육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끄, 뜨, 뿌 같은 된소리는 거센 소리인 크, 트, 프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어미 US는 관행에 따라 오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로, 니콜라오는 니콜라오로, 알베르토는 알베르토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원어를 음역해 적은 한자식 세례명도 아직까지 종종 사용됩니다. 가별, 도마, 디도, 분도, 방지거, 스도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가브리엘, 토마스, 티토, 베네딕토, 프란치스코, 스테파노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안당은 안토니오로, 말구는 마르코로, 벨라도는 베르나르도로, 원선시오는 빈첸시오로, 요한 금고는 요한 크리소스토모로, 소아 데레사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도 표기법이 바뀌었지만 신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성인명도 많습니다. 글라라 대신 클라라로, 아가다 대신 아가타로, 루시아 대신 루치아로, 세실리아 대신 체칠리아로 써야 합니다. 또 디모데오는 티모테오로, 벨라데따는 베르나데트로, 비비안나는 비비아나로, 율리안나는 율리아나로 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로, 세례자 요한은 요한 세례자로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자들 중엔 평생 써온 성인명 표기를 바꾸는 것을 마뜩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혼동을 줄이기 위해 바뀐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성인명 표기법과는 별도로 수도회 이름은 고유성을 인정해 베네딕토회와 아우구스티노회로 표기합니다. 정확한 성인명 표기는 2017년에 발간된 천주교 용어집 개정증보판을 참조하거나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천주교 용어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굿뉴스 홈페이지에서 가톨릭 정보를 클릭한 뒤 성인 카테고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조어가 난무하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조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줄임말과 신조어에 대해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언어라고 해서 우참, 좆바가, 어쩔TV, 삼기다와 같은 생소한 줄임말과 신조어들이 쏟아집니다. 말과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만 인터넷이나 SNS에 소홀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국어학자들은 줄임말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별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 약속들을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했을 때 그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줄임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줄임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줄임말을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진짜 우리가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닐까. 또 색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의미를 찬찬히 따지고 보면 그리 가볍게 넘기지 못할 거친 표현들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쏜다, 마약, 찢었다, 미쳤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 앞에 붙이는 마약이라는 표현은 현재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엔 쉽지 않은 수식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맞는 표현인지 따져보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과연 내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마약은 그냥 해도 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약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내가 그거를 일상적인 표현에서 뭔가를 강조하거나 뭔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만 써서 우리가 하는 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나의 세계관을 잘 투영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언어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방송에 오래 못담은 한 아나운서는 줄임말과 거친 표현들은 다급하고 힘든 우리 사회를 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보편화되려면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청소년도 늘었다는 겁니다. 마약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화 기자입니다. 3년 사이에 급증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 경찰청이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엔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SNS, 다크웹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SNS,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은어로 사탕, 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살 빼는 약이라든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든지 있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마약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한번 빠져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를 두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과 계몽, 교육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이나 지자체의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교육 방침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한 예방 조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청소년 약물 남용 교육과 또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마약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기구 컨트롤 타워가 생겨야 된다. 정말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미국 백악관에 있는 마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지도자가 바로 챙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 예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가톨릭대 의학과 김승현 학생이 올해 가톨릭 인본주의상을 받았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갯벌을 개간해 농토를 만들어 나눴던 고 이원길 베르나르도 선생. 한평생 가톨릭 인본주의를 실천했던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영예의 성인 부문 가톨릭 인본주의상은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돌아갔습니다. 센터는 21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장애인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힘써왔습니다. 지금도 5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인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장 김숙희 수녀는 수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빵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고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학생 부문 인본주의상은 가톨릭대 의학과 4학년 김승현 씨가 수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꿈꿔왔던 김 씨는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헌혈 봉사부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까지 500시간이 훌쩍 넘는 봉사를 펼쳐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곧 의사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은 2011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국제포럼은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인본주의상 선정과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는 예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성인 부분 인본주의상은 올해로 10회째를, 학생 부문은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원길 선생의 아들 이덕선 회장은 가톨릭 애덕 정신이 학생들에게 꾸준히 전해지길 희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천해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인본주의, 가톨릭 정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서는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팀들도 발표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디베리트 팀 등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학자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주교단은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은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미사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국립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김 주교는 한국 천주교에도 통일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기도라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이 하루 3번 수십 년 동안 산종 기도를 바치면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결과로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한국 주교단은 이어 워싱턴 대교구청을 방문해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북한의 위협이 한층 심해지고 있고 미중 관계도 악화하는 현실에서 미국과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튼 추기경은 몇 개월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번 포럼이 평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럼 둘째 날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성경 교수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내부 상황 변화를 주목하고 그것으로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 여 박사는 미국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과 도전을, 미국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박사는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 극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지타운 대학교 데니스 맥나마라 신부는 국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시민 외교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와 협력해온 청년 그룹들이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상영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70년간 계속된 한국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크로싱과 노병의 외출이 상영됐습니다. 영화 노병의 외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 노병이 한반도 남북에서 온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런던 한겨레 학교를 방문해 전쟁의 기억과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 미국 가톨릭 교회와 관련 연구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아가 적대적 대결 구도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가 기여하는 구체적 시도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CPBC 이승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